자, 중간고사 대비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다음 중 물질들과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을 잘못 짝지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먼저 첫 번째. 소금과 설탕 맛을 본다. 그쵸. 소금은 짠맛이 나고 설탕은 단맛이 나죠. 그래서 맞는 답이 될 수 있고, 과학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소금과 황산구리 색깔을 비교한다. 소금은 흰색, 황산구리는 파란색이기 때문에 파란색, 그죠? 색깔을 관찰하는 것도 맞고, 석고와 금강석. 자, 석고는 물은 암석이죠. 그 다음에 금강석은 굉장히 단단한 암석이기 때문에 이 굵기를 비교해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에탄올과 메탄올, 냄새를 맡아본다. 자, 이거 냄새 비슷해가지고 선생님이 많이 먹어가지고 메탄올 먹으면 뭐 실명이네 뭐니 이런 얘기 했었죠. 4번이 답이 되고. 자, 5번. 소금과 석영, 결정 모양을 비교한다. 자, 소금은 정육면체죠. 정육면체. 석영은 어떤가요? 석영은 육각기둥이죠. 육각기둥. 그래서 소금과 석영은 결정 모양을 비교했을 때 얘네를 알 수 있겠다.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2번. 다음 물질 중 혼합물은 이라고 했네요. 다음 물질 중 혼합물은, 자, 물은 순물질이죠. H2O 순물질이고 산소 순물질이죠. 우유가 혼합물이 되겠죠. 우유가 혼합물이 되겠죠. 그죠? 구리도 순물질, 염화나트륨물. 이 두 개는 두 가지 이상의 원소, 그죠? 그 다음에 얘네는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순물질이죠. 답은 3번. 혼합물은 우유만 혼합물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3번. 다음 중 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아니죠. 화합물은 사실 우리는 이렇게 말 안 하고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순물질을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아니고 선물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얘도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물이 H2O라고 해서 얘네를 각각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골고루 섞여 있다. 아니죠. 하나의 물질인 거죠. 다음에 끓는 점이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 도대체 무슨 설명이죠? 이거 혼합물에 대한 설명이죠. 혼합물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5번. 얘가 답이죠.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만나 새롭게 만들어진 물질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키면 물이 나오는데 수소의 성질과 산소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는 무언가, 그리고 수소와 산소에는 없는 새로운 물질인 물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화합물은 이처럼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만나 무언가 새로운 성질을 띠는 물질이 됩니다. 아예 다른 물질이죠. 그죠? 자, 4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지 않는 물질은 이라고 했네요. 각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 밀도와 끓는 점이 달라진다. 자, 얘는 혼합물에 대한 특징이죠. 혼합물.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라는 말이 중요한 거죠. 이 말이. 그래서 1번 봅시다. 에탄올을 물에 녹인 수용액. 자, 얘 에탄올 수용액은 혼합물 맞고, 물을 증발시켜 얻은 증류수. 얘는 순수한 H2O, 즉 얘는 순물질이 되니까 얘는 틀렸고, 그 다음에 아세트산을 물에 녹인 식초, 그죠? 아세트산과 물의 혼합물이니까 식초도 맞고, 나프탈렌을 에탄올에 녹인 용액, 뭐 얘도 맞겠죠? 혼합물이니까. 그 다음 공기를 냉각시켜 얻은 액체 공기. 액체 공기는 저번에 또 말했다시피 질소와 산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의 기체가 섞여있는데 얘를 냉각시켰다고 해서 걔네가 혼합물이 아닌 건 아니니까. 따라서 답은 2번. 물을 증발시켜 얻은 증류수만이 순물질이기 때문에 혼합물이 아니다. 이 문제는 사실 각각이 혼합물인지 순물질인지만 좀 분류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눈치로 때려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그죠? 자, 5번.
다음과 같이 물질을 가, 나로 분류한 기준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네요. 자, 지금 보니까 가는 소금물, 탄산음료, 뗏납, 그 다음에 암석, 나는 암석, 우유, 흙탕물. 지금 뭔가 가나 둘 다 혼합물이긴 한데 가는 보니까 균일 혼합물, 그죠? 균일 혼합물. 나는 불균일 혼합물이요. 불균일 혼합물, 그죠? 그러면 가와 나로 분류한 기준은 뭘까? 뭐죠? 혼합물이 섞일 때 걔네들이 균일하게 섞였는지 불균일하게 섞였는지 그걸 기준으로 이제 하면 되겠죠? 그럼 요걸 알고 한번 보기로 돌아가 보면 여기 지금 있네요.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 5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일정한 온도에서 녹는 물질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네요. 일정한 온도에서 녹는 물질이 아닌 것은 일정한 온도에서 녹으려면 얘가 순물질이어야겠죠. 순물질, 그죠? 자, 그러면 순물질이 아닌 것은, 혼합물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네. 근데 딱 봐도 얘네는 지금 순물질이죠. 3번 뗏납만이, 뗏납이 뭐랑 뭐? 납과 주석의 혼합물이었죠. 납과 주석의 혼합물로서 얘는 일반 납보다 훨씬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쉽게 녹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때울 때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7번. 다음 중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자, 혼합물은 1번. 혼합물은 밀도, 끓는 점 등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 이거 순물질이죠. 순물질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혼합물은 성분 물질 각각의 성질을 잇고 새로운 물질 아니죠. 성질을 유지하고 라고 해야 되죠. 유지한다. 이 뒤에 쭉 유지한다. 틀렸고 3번 액체 순물질의 가열 곡선에서는 수평인 부분이 한 군데 나타난다. 자, 액체니까 가열할 때 수평인 부분이 딱 한 번 나타나겠죠. 액체 상태일 때 그리자. 자, 얘가 액체 상태일 때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액체, 그죠? 액체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끓는 점, 그죠? 지금 얘가 순물질이기 때문에 끓는 점이 일정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뒤가 이제 쭉 기체인 거죠. 그쵸, 기체. 따라서 수평인 부분이 한 군데만 나타난다. 두 번 나타나려면 어때야 돼? 고체일 때는 2번 나타나겠죠. 녹기까지 해야 되니까. 얘는 맞고, 그래서 따라서 답은 3번이고 4번, 5번 뭐가 틀렸는지 보면 4번 고체 순물질과 액체 순물질을 섞으면 액체 순물질보다 끓는 점이 낮아진다.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물질도 있겠고 아닌 물질도 있는 거죠. 이거는 케바케라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끓는 점이 90도인 액체 물질 A와 끓는 점이 100도인 액체 물질 B를 섞은 후 가열하면 95도에서 끓는다. 이거 혼합 비율에 따라 다르다. 혼합 비율에 따라 다르다. 여기다가 옆에다 써놔. 혼합 비율에 따라 다르다. 그쵸? 그래서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중 밀도의 성질을 이용한 사례가 아닌 것은? 자, 밀도의 성질을 이용했다는 게 뭐야? 결국 뜨고 가라앉는다는 그 성질을 이용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보면은 1번 튜브 뜨는 애, 2번 열기구 뜨는 애, 3번 잠수함 가라앉는 애, 5번 광고용 풍선 뜨는 애. 자, 4번 압력솥만 뜨고 가라앉는 데는 소용이 없고 얘는 뭘 이용한 거죠? 끓는 점이 압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 끓는 점과 압력 사이의 관계. 이 관계를 이용한 사례가 되겠죠. 굳이 이제 물질의 특성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하면 끓는 점을 이용한 거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압력솥이 이제 밀도의 성질을 이용하지 않은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다음 그림과 같이 윗접시 저울을 사용하여 질량이 54g임을 확인한 돌을 120ml의 물이 들어있는 뭉금 실린더에 넣었더니 전체 부피가 늘어났대요. 자, 그러면 질량이 54g이래, 이 돌이. 이 돌이 지금 질량이 54g. 그다음에 보니까 물이 12ml라고 했죠. 12ml. 아, 여기
눈금이 나있구나. 12mm, 그죠? 원래 12mm의 물이 있었는데 54g인 돌을 넣었더니 지금 15에서 하나, 둘, 셋, 18mm죠. 18mm까지 늘었죠. 자, 이 돌의 밀도를 구해봐라 라고 했네요. 자, 먼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우리가 정말 이제 수행평가도 봤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너무 익숙하죠. 자, 부피는 지금 돌의 부피야. 돌의 부피분의 돌의 질량인 거죠. 그럼 돌의 부피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과 돌의 부피를 합친 거에서 물의 부피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돌의 부피가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돌의 질량, 그죠? 근데 돌의 질량은 아까 54g이라고 가르쳐줬고, 자, 물과 돌 합친 거의 부피는 18mm에 물의 부피는 지금 12mm니까 빼면 6mm가 되죠. 6mm분의 54g. 자, 요 정도 계산 너무 쉽다. 19g/ml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 그죠? 쉽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번. 자, 다음 그림은 물질 A부터 E까지의 질량과 부피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자, A의 밀도가 가장 크다.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봅시다. 자, 밀도가 가장, 그럼 A, B, C, D, E 그냥 밀도를 다 구하고 마음 편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보면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20분의 30, 그죠? 1.5. 얘들아, 지금 단위 다 생략할 건데 얘 단위 얼마야? 단위가 지금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죠, 단위는. 단위 다 생략할 거야. 그 다음 B는 10분의 10이니까 1. 그 다음에 C는 30분의 10이니까 대충 0.3 뭐 이렇게 쓰죠. 순환소수. 그죠? 배웠죠? 자, D는 20분의 20이니까 1. 그 다음에 E는 30분의 30이네요. 30분의 30이니까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뭐야? 지금 밀도로 봤을 때 밀도가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B랑 D랑 E는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C가 제일 작고. 자, A 밀도가 가장 크다 맞고 B의 밀도가 가장 크다 아니죠? C가 제일 작죠? D와 E는 같은 종류죠. 밀도가 같으니까 B와 C는 같은 종류 아니죠? C가 더 밀도가 작으니까 밀도가 다르니까 다른 종류의 물질이다. 자, E는 물 위에 뜬다. 자, E가 지금 얼마인데? E가 밀도가 1이죠. 자, 물의 밀도도 1이죠. 그죠? 그럼 물 위에 뜨진 않을 거고 물 가운데 그냥 이렇게 뭐라지? 물 가운데 떠 있겠지? 물 위에 뜨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물 가운데 뭐 멈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쓰면 맞았을 텐데 물 위에 뜬다고 해서 틀린 거죠. 따라서 10번은 1번 기억 디귿이 됩니다. 됐나요? 요런 거는 이제 빠르게 이제 계산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자, 11번. 다음 그림과 같이 일정량의 얼음을 뜨거운 물에 넣어서 녹일 때 질량과 부피의 변화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11번 봅시다. 자, 융해. 얼음을 지금 뜨거운 물에 넣어서 녹였다. 얼음을 뜨거운 물에 넣어서 녹였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생각을 해보자. 물이 아이고, 어디 갔어? 자, 물 생각해 봅시다. 얼음과 물을 생각해 보자. 자, 얼음과 물을 생각해 봤을 때 물이 있고 얼음을 놓으면 얼음이 여기 위치한다고 우리가 얘기했어. 즉, 밀도에서 얼음이 큰 거야, 물이 큰 거야? 자, 밀도를 생각했을 때 얼음이 큰 거야, 물이 큰 거야? 얼음이 뜨고 있으니까 지금 물이 큰 거죠, 밀도가. 그죠? 자, 근데 생각을 해봐. 같은 양의 물과 얼음을 넣어도, 즉 질량이 같더라도 지금 밀도는 물이 훨씬 클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자, 지금 부피분의 질량에서 질량은 변하지 않았어. 질량은 변하지 않아. 왜냐면 이 얼음 뭐 증발하잖아요. 근데 그 증발은 잠시 넣어놓고, 원래 문제에서는 딱 주어진 조건에서만 푸는 거니까 증발은 잠시 넣어놓고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부피가 어떻게 변하길래 갑자기 된 걸까? 그럼 부피는 얼음과 물 중에 어떤 게 더 큰 걸까? 질량이 같다고 생각하면. 자, 밀도가 물이 크니까
분모인 부피는 얼음이 더 크겠죠. 괜찮아? 맞죠? 그러면 자, 얼음에서 물로 녹았어. 얼음에서 물로 녹을 거야. 얼음에서 물로 녹을 거예요. 녹는다. 자, 그러면 일단 질량은 변하지 않겠죠. 그죠? 질량은 일정할 겁니다. 질량은 일정할 텐데, 그럼 1, 2, 3번 째끼고. 질량이 일정한 가운데 밀도가 증가했죠. 얼음에서 물로 가니까 밀도가 증가했죠. 밀도가 증가했다는 건 뭐다? 부피는 감소했다. 따라서 부피는 감소가 맞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에 4번. 그쵸? 넘어가서 12번. 다음 중 밀도와 관련된 현상이 아닌 것은 남극의 빙산이 물 위에 떠있다. 방금 얼음이 물보다 훨씬 밀도가 작기 때문에 떠있다고 했죠. 그래서 밀도와 관련된 현상. 자, 알코올로 유성 사인펜의 얼룩을 닦아낸다. 자, 이건 일단 밀도와 큰 관련이 없어요. 밀도는 뭔가 뜨고 가라앉아야 된다고 했었죠. 근데 얼룩을 닦아내는 건 뭔가 관련이 없어 보이고. 3번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하여 바닥에 낮게 깔린다. 자,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하면 뭐가 되죠? 승화 결과 이산화탄소 기체가 되죠. 이산화탄소 기체가 되는데 이 기체가 돼서 바닥에 낮게 깔리는 이유는 뭐야? 얘가 공기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낮게 깔리는 거죠. 따라서 얘도 밀도와 관련된 현상. 4번 배는 내부에 빈 공간을 많이 두어 공기를 채운다. 공기를 채우면 공기가 뭐보다? 물이 훨씬 공기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바닷물 위에 뜨게 되죠. 공기를 채우면. 따라서 밀도와 관련된 현상. 자, 납이 물보다 훨씬 밀도가 크다. 따라서 가라앉을 수 있겠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알코올로 유성 사인펜의 얼룩을 닦아내는 건 뭔가요? 얘는 이제 녹느냐 안 녹느냐의 차이인 거죠. 굳이 말하면 용해도인데 이걸 용해도로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뭔가 녹느냐 안 녹느냐. 알코올이 유성 사인펜의 얼룩을 녹여야 닦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자, 13번 밀도 차이를 이용하는 것을 모두 골라봐라. 자, 뜨고 가라는 거 계속 똑같은 게 나오는 거죠. 자, 기억, 잠수함 맞고 니은 냉장고 뭐죠? 냉장고는 얘들아 냉장고가 시원하게 하잖아요. 그 음식을 시원하게 할 때 어떤 원리를 사용하죠? 우리 액화 기화 현상을 사용하죠. 즉 얘는 상태 변화를 사용하죠. 상태 변화. 우리 작년에 배웠다 그죠? 상태 변화를 이용해서 그 상태 변화에서 열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제 냉장고를 시원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냉장고 뒤편 뜨끈뜨끈해. 어디에선가 열을 흡수했으면 어디에선 방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상태 변화를 이용한다. 2번의 상태 변화를 이용한다. 니은 틀렸고. 디귿 광고용 풍선. 광고용 풍선이 뜨려면 밀도 차이가 있어야겠죠? 광고용 풍선에는 주로 그래서 뭐 헬륨 같은 거 채워가지고 띄우잖아요. 그 다음에 스프레이는 뭐 밀도 차이는 아니고. 그다음 미음 압력수. 얘는 끓는 점이죠. 끓는 점. 그다음에 비읍 구명조끼. 구명조끼 역시 공기가 물보다 훨씬 밀도가 낮은 걸 이용해서 뜨려고 하는 거죠. 기역 디귿 비읍. B 답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스프레이는 뭐냐고 물어보는 게 있는데 스프레이는 그냥 뭐 기체의 압력 그런 거겠죠. 그죠? 밀도랑은 별 상관이 없다. 자, 14번 다음 그래프는 물질 AD의 질량과 부피를 측정하여 얻은 결과이다. 자, 지금 단위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로 하고 단위 생략하고 쓰겠습니다. A는 20분의 40이죠. 20분의 40. 그 다음에 B는 30분의 40. 대충 1.3 정도 되고 C는 30분의 31. 그 다음에 D는 10분의 11이죠. 자, 그러면 지금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이 C와 D는 같죠. 밀도가 이렇게 순서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 자, 근데 14번에서 이 중에 D는 갖다 버리고 A부터 C까지 비커에 넣었더니 층을 이뤘대요. 그죠? 밀도탑 쌓은 거죠. 당연히 밀도는 제일 큰 게 가장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A, B, C 이렇게 되겠죠. 그쵸? 따라서 가는 C, 나는 B, 다는 A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얘들아, 참고로 이번 서술형은 과정을 안 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과학 B 부분에 한해서는 과정을 꼭 써야 아마 채점이 될 겁니다. 그죠? 자, 15번 봅시다. 다음 그림은 여러 고체 물질의 질량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 또 밀도 문제죠? 자, 밀도 문제 지금 지겹게 풀고 있는데 지금 또 단위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고 A, B, C, D, E 이렇게 있죠? A, B, C, D, E. 자, A는 지금 2분의 4 그러니까 2고 B는 3분의 3 1이고 C는 4분의 2 0.5고 D는 1분의 2니까 2고 그 다음에 E는 2분의 1이니까 0.5죠. 자, 그러면 지금 A는 A 그 다음에 A는 D와 같고 그 다음이 B 가운데 B가 있고 그 다음에 C와 E가 같죠. 이렇게 밀도가 형성되어 있다. 자, 근데 이 중 에탄올에 넣었을 때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면 떠오른다는 건 뭐야? 에탄올보다 밀도가 작은 것은? 에탄올에 넣었을 때 떠오를 것이라는 것은 밀도가 작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0.79보다 작은 거 뭐 있어요? 얘랑 얘밖에 없네. C랑 E밖에 없네요. 그럼 C랑 E 5번이 답이죠. 끝. 자, 15번까지 끝났고 자, 16번. 자, 입으로 부는 풍선은 가라앉지만 헬륨 기체를 넣은 풍선은 하늘 높이 올라간다. 이때 공기, 헬륨, 이산화탄소의 밀도를 바르게 비교한 것은 이거 우리 교과서에서 봤었죠. 수업 시간에도 봤었는데 자, 입으로 부는 풍선이 가라는 이유는 뭐야? 우리가 날숨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서죠. 날숨에 이산화탄소가 많아. 사실 물어보더라고요. 친구들이 뭘 물어봤냐면 아니 날숨에 그럼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날숨에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진 않아요. 날숨에는 산소가 이산화탄소보다 더 많아요. 근데 공기 비율보다는 이산화탄소가 높다는 거지. 그죠? 이산화탄소가 비율이 더 높다는 거지 산소보다 이산화탄소가 많다 이렇게 말하면 또 틀려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야죠, 과학은. 이산화탄소가 많은 편이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자, 어쨌든 이산화탄소라는 이 무거운 기체는 공기에 비해서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는다.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밀도가 크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밀도 면에서. 헬륨 기체를 넣은 풍선은 하늘 높이 올라간다. 헬륨이 뜬다는 얘기죠. 공기에서. 헬륨이 뜬다. 헬륨이 즉 밀도가 더 가볍다. 그럼 요 순서대로 써주면 어떻게 돼요?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16번에 3번. 자, 17번. 다음 그림과 같이 수조에 높이가 다른 3개의 양초를 세운 후 이산화탄소를 넣었더니 높이가 가장 낮은 양초 A의 불이 가장 먼저 꺼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가장 먼저 꺼졌다. 자, 왜 그럴까? 자, 아까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하면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의 고체 상태는 S라고 쓰죠. 솔리드의 약자입니다. 솔리드. 근데 이제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 상태인데 얘가 승화를 하면 이제 기체 상태의 가스의 약자죠. 가스.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로 승화를 하죠. 이산화탄소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공기보다 밀도가 더 높아서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럼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를 해서 어디부터 채우겠어? 여기부터 채우는 거죠. 공기보다 더 밑에 깔리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죠. 밑에서부터 가라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가장 낮은 A의 불이 먼저 꺼지고 그 다음이 B 꺼지고 그 다음이 C 꺼지겠죠. 그죠?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이산화탄소 밀도가 공기보다 크기 때문에 무거워서 가라앉아서 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서술형에 나왔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깔끔하게. 그죠?
자, 그 다음에 18번 봅시다. 시험관에 실온의 물 10g 넣고 질산칼륨 5g 넣어서 녹인 다음에 뜨거운 물이 든 비커와 얼음물이 든 비커에 각각 넣었다라고 했네요. 자, 실온의 물 10g, 그 다음에 질산칼륨 5g. 자, 요거 문제가 뭐? 자, 요렇게 봅시다, 이번에는. 자, 시험관에 실온의 물 10g을 넣고 질산칼륨 5g을 넣어서 녹였대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에 번갈아 가면서 넣었으니 당연히 온도에 따라 용질이 용해되는 양을 비교하는 거죠. 즉,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실험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일단 1번은 맞겠고, 그래서 2번 질산칼륨은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녹는다. 용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고체 용질은 용매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올라간다. 많이 녹는다. 3번 시험관을 얼음물이 든 비커에 넣으면 질산칼륨이 모두 녹는다. 자, 요거는 이제 안 그럴 수도 있죠. 석출되어 나올 수도 있겠죠. 점점 온도가 낮아지면 나중에는 석출될 거야. 그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질산칼륨 대신 다른 고체 물질을 물에 녹여 실험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죠? 달라질 수 있죠. 왜냐하면 고체 용질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녹는 용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고체 용질은 용해도가 너무너무 물에 낮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도 안 녹을 수도 있는 거죠. 자, 5번 어떤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 그게 용해도의 정의였죠. 최대의 용질의 양, 그게 용해도의 정의였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건 하나밖에 없었죠. 자, 19번. 자, 설탕을 물에 녹일 때 모형이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용액이 만들어진 후에 밀도는 커진다. 자, 용액이 만들어진 후에 밀도는 커진다. 자, 보면은 물에다 설탕을 섞는다고 해서 부피가 달라질까, 얘들아? 자, 밀도라는 게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근데 특이한 성질이 뭐가 있냐면 물과 고체 용질, 그러니까 용매와 용질을 섞으면 어떻게 되냐면 용매의 부피는 거의 달라지지 않아. 부피가 일정해져. 혼합물이 된다고 해서 부피가 많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달라져? 질량이 커지죠. 두 개를 섞으면 물과 설탕 합한 질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밀도 자체가 커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혼합물, 용액이 되면 밀도는 커지게 됩니다. 용매 스스로보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이렇게 사실 나오면 힘들죠. 그죠? 그다음에 2번 설탕 분자와 물 분자의 크기는 다르다. 당연히 뭐 다르겠죠. 그죠? 설탕 분자가 훨씬 큽니다. 분자가 거의 몇 배 차이 나지? 선생님 많이 까먹었는데 거의 내가 알기로 10배 이상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3번 용액이 만들어진 후의 질량은 용질과 용매의 질량의 합과 같다. 그쵸? 용질과 용매의 질량의 합과 같다. 질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질량은 화학 반응을 해도 변하지 않는다. 4번 용액이 만들어진 이건 심지어 화학 반응도 아니죠. 용액이 만들어진 거는 이제 물리적 반응이니까 당연히 합과 같겠죠. 4번 용액이 만들어진 후에 설탕 분자와 물 분자의 총 개수는 감소한다. 자, 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일정한 거죠. 그죠? 답은 4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 총 개수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죠. 일정한다. 자, 5번. 용액이 만들어진 후에 부피는 용질과 용매의 부피의 합보다 감소한다. 자, 오히려 부피가 조금 더 감소하기도 한다. 이거는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은 사실 답할 수 있는 게 크게 없는데, 자, 얘네 둘이 뭔가 결합을 하면서 조금 더 부피가 감소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따라서 5번도 맞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유는 설명을 해줄 수 없어요. 고등학교 가면 배우고 선생님 버벅거린 이유는 설명을 하려다가 설명을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만 알아둡시다. 물과 설탕 사이에 어떤 분자 간의 인력이 존재하겠죠. 섞이는 순간 그 인력이 잡아당기면 뭔가 부피는 조금은 줄어든다. 근데 거의 우리는 일정하다고 그냥 생각하고 문제를 풀자. 오케이? 이렇게 정리합시다. 거의 일정해요. 거의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일정합니다.
단지 살짝 감소하긴 한다. 실제로는. 근데 우리는 일정하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자. 어차피 이거는 중학교 과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나? (20번) 다음 중 용매로 볼 수 있는 것은, 여기다 합시다. 자, 지금 용매로 볼 수 있는 것은 하고 여기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 지금 용매로 볼 수 있는 거 보자. 1번 물, 2번 설탕, 3번 소금. 설탕물, 소금물 이렇게 되죠. 이 두 개는 용질, 이 두 개는 용액, 그죠? 다음 중 용매라고 볼 수 있는 순수한 액체는 1번 물이죠. 넘어갈게요. 21번 20% 소금물 200g에 물 200g을 더 넣었다면 이 용액의 퍼센트 정도는, 자, 과학 시간인지 수학 시간인지 모르겠는 이런 문제들. 자, 먼저 우리는 그럼 소금의 양을 알 필요가 있죠. 우리 수학 시간에 많이 쓸 것 같은데. 소금의 양. 먼저 소금의 양을 구하면, 소금 양부터 구하면 100분의 20에 200g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를 곱하면 이 남기고 40. 그럼 소금의 양은 40g이 되겠네요. 물을 200g 더 넣는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소금물이 200g 있었다고 했으니까 물의 양은 200g에다가 40g만큼 뺀 160g이 있었겠죠? 맞나요? 근데 여기에다가 200g을 더 넣었는데 그러면 360g이 됐겠네.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이 용액에서 퍼센트 농도를 구하면 전체 360 더하기 40에 용질 4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얘는 400분의 40이 되고, 400분의 40은 10분의 1이잖아요.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얼마? 10% 이렇게 되겠죠? 퍼센트 농도. 그쵸?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22번. 다음 그래프는 0도씨의 물 100g에, 0도씨의 물이라는 거는 거의 뭐 얼음이 되기 직전의 물 상태인 거죠. 이때 100g의 고체 물질 Xg을 녹였답니다. 고체 물질 Xg을 녹이면서 온도에 따른 퍼센트 농도를 나타낸 거라고 하네요. 자, 딱 보니까 여기가 경계네. 여기가 경계네요. 그죠? 지금 퍼센트 농도가 여기, 온도가 40도일 때 퍼센트 농도 여기일 때가 지금 가장 용해도가 높을 때, 포화용액이 될 때, 즉 용해도를 나타내는 지금 그건 거죠. 자, 그러면 40도일 때 용해도가 25g이래요. 그래서 25래, 용해도가. 그럼 물 100g에, 지금 여기서도 지금 100g이죠. 물 100g. 지금 여기가 그러면 25g이 녹아야 되는 거잖아. 이 지점에서 이 지점, 최대로 녹았을 때 이 지점에서 물 100g에 용해도 보니까 40도에서는 25잖아요. 용해도가. 그러면 고체 물질이라고 나와있네. 고체가 지금 25g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 포화용액의 퍼센트 농도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 퍼센트 농도는 100 더하기 25분의 25가 되죠. 자, 용해도는 어떻게 구해요? 용해도라는 거는 물 100g에, 이거 생략한다고 했죠. 물 100g에 용질만 얼마가 녹아 있어? 가 이제 용해도라면, 얘만 나타내는 게 용해도라면, 반대로 퍼센트 농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퍼센트 농도는 다들 수학 시간에 했겠지만 용매 더하기 용질, 즉 얘가 뭐야? 용액 전체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인 거죠. 됐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퍼센트 농도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럼 125분의 25 곱하기 100 하는 거죠. 그럼 얘는 20%. 그죠? 따라서 답은 20%가 된다. 그래서 답은 3번 20% 이렇게 되는 거죠. 22번. 참 슬픈 게 고등학교로 갈수록 이제 수학과 과학은 정말 상관관계가 깊어지고 수학이 하나의 도구로서 쓰이기 때문에 참 슬픈 것 같아요. 그죠?
자, 그게 싫은 사람은 생물의 길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어쨌든 잡담이었고. 23번. 다음 두 용액을 서로 섞은 용액의 퍼센트 농도를 쓰시오. 자, 지금 퍼센트 농도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다 풀겠습니다. 자, 그럼 20%의 설탕물 200g, 그죠? 그럼 얘는 자 100분의 20%니까 자 요렇게 퍼센트 농도 써주고 전체가 200g이니까 설탕의 양이 40g, 그죠? 이게 설탕의 양인 거죠, 설탕. 그 다음에 역시 40%의 200g의 설탕물 용액이 있을 때 100분의 40 곱하기 200 하면 80g의 설탕이 여기서 나오죠. 됐나요? 이 두 개를 서로 섞는데요. 이 두 개를 서로 섞는데 그러면 전체 용액은 200g 더하기 200g이겠죠. 전체 용액의 양은 400g에 설탕 40g, 80g이 섞였으니까 120g이 될 겁니다. 그죠?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럼 얘는 40분의 12가 되겠죠. 근데 얘 퍼센트 농도로 하면 100을 곱해줘야 되니까 30, 그죠? 따라서 답은 30%. 근데 얘 사실 뭐 수학 좀 잘하는 친구들은 이거 어떻게 풀겠어요? 아니 양이 똑같잖아. 200g, 200g 똑같으니까 얘네 반띵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서 20%, 40% 반띵에서 만날 테니까 30% 그냥 이렇게 머리로 풀어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얘가 만약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과정을 꼭 쓰는 그런 게 있어야 할 겁니다. 과정을 꼭 볼 거기 때문에 이번 서술형은 특히나 계산 문제가 많으면 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정을 꼭 볼 거기 때문에 과정을 쓰는 연습도 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만 지금 선생님 이렇게 더럽게 썼잖아요. 이렇게 더럽게 써도 되나요? 네, 써도 됩니다. 선생님 알아볼 수만 있으면 계산을 했다는 그런 흔적만 남겨주면 당연히 채점은 다 맞게 되겠죠. 자, 24번 15%의 염화나트륨 수용액 100g이 있다. 이 용액 속에 들어있는 염화나트륨과 물의 양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옆에다 풀어봅시다. 자, 15% 쓰는 거 안 되나? 자, 15% 안 되네. 지우고 써봅시다. 이렇게 맘 같지가 않네요. 자, 까만색으로 쓸게요. 까만색으로. 15%에 염화나트륨 수용액 100g이 있답니다. 100g. 그럼 전체 100g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염화나트륨의 양부터 구합시다. NaCl의 양부터 구하면 먼저 100분의 15에 전체 용액의 양 100g을 곱하면 약분돼서 15g이 나오죠. 그러면 물의 양은 어떻게 됐어요? 물의 양은 100g 전체 용액의 양 빼기 염화나트륨의 양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85g 됐어요. 자, 그래서 염화나트륨은 15g, 물의 양은 85g이 있다 라고 쓰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요거네요. 2번. 그죠? 자, 간단하지만 계속 계산을 하는 문제. 자, 25번. 다음 그림은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자, 다음 중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봐라. 옳은 걸 고르라고 했네요. 20도에서 용해도는 질산칼륨이, 자 20도 봅시다. 20도일 때는 여기네요. 여기 보니까 지금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이 곡선 위니까 여기잖아. 여기, 그죠? 31.9. 염화나트륨은 35.9네요. 그죠? 그러면 염화나트륨이 훨씬 크네? 그러면 기억은 틀렸죠? 따라서 기억은 X. 니은. 자, 20도에서 물 100g에 질산칼륨이 최대 31.9g까지 녹는다. 자, 여기 31.9였잖아요. 이게 바로 용해도의 정의죠. 물 100g에 최대 몇 g까지 녹느냐. 31.9g 맞죠? 니은은 맞다.
그다음에 디귿 60도 물 100g. 60도의 물 100g.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60도에서 물 100g에 염화나트륨이네. 염화나트륨 보면 여기 지금 37이죠. 37. 100g의 염화나트륨이 최대 37까지 녹는다고 지금 여기 써놨잖아. 그럼 37g을 녹이면 어떻게 돼? 포화용액, 즉 최대한 많이 녹인 용액이 된다. 맞죠?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죠? 뭐야 이게? 문제 편집이 뭐가 잘못됐나? 얘들아, 너네도 26번이 잘 안 보이나요? 26번이 왜 이러지? 26번이 문제 파일에선 잘 보이네. 아, 이게 자리가 바뀌었구나. 자, 정신이 없는데. 자, 26번 여기 있네요. 아. 자. 자, 20도에 물 100g에 각각 질산칼륨과 소금을 녹였을 때 이 위로 가네. 녹였을 때 포화 상태로 만든 후 용액을 0도로 냉각시켰을 때 석출되는 결정이 더 많은 물질을 쓰시오. 자, 외웠어. 자, 소금을 녹였을 때 얘네를 0도로 했을 때 석출이 누가 더 많이 되느냐 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 문제 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고 있죠. 선생님이 지금 파일을 잘못 다운받아가지고 막 깨졌어요. 여러분들은 뭐 종이로 보고 있을 테니까. 그죠? 20도에 물 100g에 자, 그럼 봅시다. 20도에 물 100g에 질산칼륨과 소금을 녹였대. 자, 여기 있죠. 20도의 물. 자, 그럼 20도에서 물 100g이 있을 때 각각 질산칼륨은 지금 물 100g에 31.6g이 녹을 거고 소금은 36g이 녹겠죠? 이게 20도였어. 20도일 때. 20도일 때 이렇게. 그쵸? 자, 이때 얘가 0도로 지금 했을 때 석출되는 게 제일 많은 것은 이라고 했네. 그럼 0도일 때는 파란색으로 봅시다. 0도일 때. 0도일 때는 지금 0도일 때는 질산칼륨이 13.3, 그 다음에 35.7까지 녹을 수 있겠죠? 100g에서. 물 100g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자, 이 용해도 차이만큼, 얘네를 뺀 것만큼이 지금 석출돼서 나올 거야. 자, 석출량. 석출되는 양은 요거 뺀 것만큼 나올 거야. 그럼 빼보면 얘는 지금 18.3이죠. 그다음에 얘는 지금 0.3이네요. 자, 그럼 석출되는 양이 많은 건 뭐야? 질산칼륨이죠. 질산칼륨이 더 훨씬 많이 석출된다. 소금보다 18g 더 석출되어 나온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만약 서술형이라면. 그래서 질산칼륨. 답은 질산칼륨. 그죠? 자, 끝. 자, 문제가 마구잡이여서 좀 힘드네요. 자, 27번. 다음 표는 온도에 따른 질산칼륨의 용해도를 나타낸 거다. 60도일 때 포화용액 105g이래요. 20도까지 서서히 냉각시키면 몇 g의 질산칼륨이 석출되겠는가? 라고 물어봤네요. 자, 먼저 생각을 해보자. 60도에서 만약 60도에 100g이 있었어. 물이 100g이 있었어. 물이 100g이 있을 때 60도에서 물이 100g 있을 때 질산칼륨은 지금 용해도가 110이니까 질산칼륨은 110g이 녹는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총 몇 g이야? 210g 아니야? 맞아요? 그럼 총 용액이 210g이야.
그쵸? 근데 지금 포화용액이 몇 g이래? 105g이래. 105g.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된 것 같아? 반띵 된 것 같지 않아요? 반띵? 반띵하면 정확히 105g이야. 그럼 얘네도 어떻게 되겠어? 다 반띵해줘야겠죠. 그럼 질산칼륨이 몇 g? 질산칼륨은 지금 110g의 반띵인 55g. 물은 100g의 반띵인 50g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 합치면 105g이 되니까. 괜찮아요? 그럼 지금 요렇게 있다는 소리죠. 질산칼륨 55g에 물 50g. 근데 얘를 20도까지 서서히 냉각시킨대. 자, 그럼 20도면은 자 어디냐? 20도는 여기죠. 20도. 20도는 용해도가 31.6이야. 근데 이 31.6은 뭐야? 물 100g일 때, 물 100g일 때 31.6g이 녹는다는 거죠. 질산칼륨이. 그럼 얘를 다시 물 50g으로 바꿀 거야. 그러면 얘를 물 50g으로 바꾸면 얘도 지금 반띵 해줘야겠죠. 그러면 15.8g이 되죠. 자, 그럼 봐봐. 지금 요 둘의 차이 보여요? 요 둘의 차이? 그럼 물 50g에서 지금 55g이 원래 녹아 있었는데 20도로 냉각시키면 15.8g밖에 못 녹아. 그러면 55 빼기 15.8g만큼이 석출되겠죠. 그럼 얘 빼보면 얼마예요? 얘는 39.2g 뭐 이렇게 되죠.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아, 선생님 이거 풀이가 너무 조잡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풀이를 선생님 사실 이렇게 푸는 걸 더 선호해요. 보라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좀 안 조잡스럽게. 이게 더 조잡스러운 것 같은데 선생님 느끼기에는. 자, 먼저 60도에서 비례식을 하나 써봅시다. 자, 우리가 105g을 하고 싶죠? 105g 포화용액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110대 100은 우리가 지금 얘 x, y를 모두 모르잖아요. 질산칼륨의 양을 x로 두고 물을 y로 두는 거야. 그러면 x 대 y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얘 이렇게 해서 100x는 110y다. 10x는 11y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 x가 뭐라고? x는 지금 질산칼륨의 양. 그 다음에 y는 물의 양. 자, 이게 첫 번째 기억식이라고 해봅시다. 연립방정식 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산칼륨과 물의 양을 더하면 지금 105g이 나왔죠? 그래서 105g이다. 그죠? 이게 니은. 이거 두 개 연립하면 x는 뭐 연립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연립하는 것까지 보여주면 이게 지금 자리가 없어서 그죠? 연립하는 것까지 보여주면 10x 빼기 11y는 0이다. 이거 기억 변형한 거죠. 이게 기억. 그 다음에 니은에다가 10을 곱해서 10x 더하기 10y는 1050이다. 이렇게 하면 얘를 빼면 되겠죠. 빼면 마이너스 21y는 마이너스 1050이다. 그럼 y는 얼마예요? y는 50이다. y에다가 50 넣으면 x는 얼마? 55다. 이렇게 지금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더 조잡스럽죠, 사실은. 이렇게 그냥 그려서 푸는 게 훨씬 낫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55g이 60도에서 녹아있다는 건 지금 구했죠. 자, 그 다음에 좀 지워야겠는걸? 그 다음에 옆에다 식을 좀 쓰면 자, 이번에는 무슨 초록색으로 써볼게요. 그 다음에 20도일 때는 자, 그럼 20도 올리브색, 그죠? 올리브색으로 써볼게요. 20도일 때 자, 20도일 때는 어떻게 하냐? 20도일 때 구할 때는 자, 우리가 지금 얘를 모르는 상태잖아요, 얘. 그러면 우리가 석출되는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용질의 양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얘를 이번에는 Z로 둘게요.
x, y 다 썼으니까. 그럼 물이 50g이라는 건 우리가 x, y 구하면서 알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 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20도에서 지금 물 100g일 때 31.6이 녹는다. 31.6 대 100은 Z 대 50이다. 여긴 좀 쉽죠? 미지수가 하나니까. 그럼 100Z는 1580이다. 그럼 Z는 얼마다? 15.8. 구하는 거죠. 그러면 55에서 15.8을 또 빼면 되는 거죠. 거기서 X에서 Z를 빼면 되는 거죠. 근데 얘들아, 지금 봤다시피 첫 번째 풀이가 훨씬 간단합니다. 머리를 써서 첫 번째 풀이로 하도록 노력하세요. 알겠죠? 근데 이게 만약 비례식이 겁나 복잡하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럴 일이 없도록 우리 숫자를 선생님이 딱 떨어지게 보통 시험에선 내니까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앞에서 전자 선생님이 그냥 처음에 풀었던 방식대로 풀 수 있게끔 비례식을 아주 간단하게 해놨으니까 앞에 풀이대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었죠 지금? 선생님도 수학을 하려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서 미치겠는데 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할 거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28번 혹시 모르겠으면 질문 언제든지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더 자세하게 풀이해서 알려주거든요. 질문 언제든지 카톡으로 하세요. 알겠죠? 28번 다음 그림은 기체의 용해도와 온도 및 압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했네요. 보면은 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기체의 용해도는 어땠어요? 기체 용해도가 높아지면 온도는 낮아야 되고 압력은 높아야 기체 용해도가 기체 용해도가 올라갔죠. 그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온도는 지금 명확하게 50도가 훨씬 얼음물보다 높을 거고 막에는 있는 쪽이 높을까 없는 쪽이 높을까 압력이. 막에는 당연히 막에는 있으면 압력이 높고 없으면 압력이 낮죠. 그쵸?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기포가 발생한다는 건 뭘까? 기포가 발생한다는 건 선생님 수업했죠.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기체의 용해도가 매우 떨어졌다. 그죠? 기체의 용해도가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체의 용해도가 떨어지려면 온도는 올라가고 압력은 내려가야 돼.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뭐야? 여기서는 50도의 물, 뜨뜻한 물이죠. 그 다음에 압력이 내려간다는 건 뭐야? 마개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야? 마개가 없고 따뜻한 물일 때 가장 기포가 많이 발생하겠네? 자, 이렇게 거꾸로 지금 생각하는 거 요거 지금 사고의 방식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보자 이제. 1번 고무마개가 있는 시험관의 압력이 더 높다. 당연히 막힌 게 압력이 더 높다. 땡. 그다음 2번 마개가 있는이네요. 잘못 봤어요. 마개가 있는 시험관의 압력이 더 높다. 맞죠? 2번 기포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시험관은 B이다. 자, 기포가 가장 적게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반대로 가면 되죠. 그러면 얼음물이고 마개가 있으면 되잖아. B가 가장 지금 압력은 높고 온도는 낮기 때문에 기포가 가장 적게 발생해. 기초의 용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따라서 B 맞다. 기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험관은 50도에 마개가 없는 얘죠? 2다. 답은 2다. 그래서 얘가 틀렸죠. 3번이 틀렸다. 자, 3번이 틀린 이유는 뭐예요? F가 되려면 어떻게 돼? F는 지금 마개가 있기 때문에 2보다 압력이 훨씬 높아요. 압력이 높으면 기체 용해도가 올라가서 기포가 안 발생하겠죠. 따라서 많이 발생하는 건 2이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 용해도 증가한다. 맞고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 용해도 증가한다. 맞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기체의 용해도를 활용한 거죠. 자, 29번 시험관 A2F에서 같은 양의 사이다를 넣은 후 그림과 같이 장치를 했대요. 그때 이제 가장 거품이 많이 나오는 시험관과 가장 거품이 적게 나오는 시험관. 자, 요거는 자, 쓰라고 했죠. 자, 1번은 먼저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1번. 자, 1번은 답이 2죠. 2.
가장 많이 기포가 발생하는 거. 왜냐고 물으면 온도가 높고 압력은 낮아. 기체의 용해도가 가장 작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와 기포가 많이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지금 선생님 아이펜슬이 지금 거의 90도로 휘어가는데, 자, 새로 사야겠어요. 잘 안 써집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의 경우에는 2번은 B죠. B 답. B인 이유는 온도가 낮고, 모든 걸 반대로 써주면 됩니다.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아. 기체의 용해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잘 빠져나오지 않아. 아니면 혹은 물에 잘 녹아. 기포가 적게 생긴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30번. 자, 가 보면 지금 발생된 기포의 수가 나보다 훨씬 적네요. 그죠? 가가 지금 기포의 수가 적어요. 기포수가 적어. 왜 이러니? 기포수가 적죠? 기포수가 적다는 거는 얘가 지금 기체의 용해도가 나를 비교했을 때 기포수가 이쪽이 더 적잖아요. 자, 기포수가 나를 비교했을 때 지금 기포수가 나가 훨씬 많단 말이야. 그럼 기체의 용해도는 가가 훨씬 높은 거죠. 왜냐면 나는 그만큼 기포수가 많다는 건 용해도가 많이 낮아져서 이산화탄소가 분리가 됐다는 거니까. 자, 근데 얘가 얼음물과 뜨거운 물에 들어있는 비커에 담갔을 때래. 그죠? 그러면 온도가 원래 높을수록 용해도는 떨어져. 그죠? 그럼 용해도가 지금 나가 많이 떨어진 거니까 얘가 뜨거운 물이고, 그죠? 얘가 얼음물이겠죠. 가가 얼음물, 나가 뜨거운 물이 됩니다. 자, 이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1번 기체의 용해도는 가가 더 작다. 기체의 용해도는 가가 크죠? 1번은 틀렸고, 2번 나의 경우 녹아있는 기체의 양이 더 많다. 나의 경우에는 녹아있는 기체의 양이 더 많은 게 아니라 더 적죠? 용해도가 적으니까. 3번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담긴 시험관은 가이다. 가는 얼음물이죠. 4번 압력에 따른 온도에 따른 기체 용해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죠. 5번 눈에 보이는 기포는 사이다에 녹지 못한 기포가 빠져나가는 것이다. 5번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녹지 못하고 분리되는 거다. 따라서 5번이 맞는 보기입니다. 이 보기가 참 마음에 들어요. 이 보기가 딱 잘 정리한 것 같아요. 기체의 용해도와 기포 사이의 관계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말을 절대 할 수 없죠. 이 말을 이렇게 형광펜 쳐두고 외워두도록 합시다. 그죠? 자, 31번. 상온에서 사이다병의 마개를 열면 거품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자, 상온에서 사이다병의 마개를 열면. 자, 마개를 열면 이라는 말이 포인트인 거죠. 마개를 열면 어떻게 되는데? 압력이 낮아진다. 압력이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 용해도가 작아진다. 용해도가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 기포가 생긴다.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녹아있다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답은 1번이죠. 31번에는 답이 그래서 1번이 된다. 진짜 깔끔하게 딱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자, 32번. 다음에 설명하는 온도의 이름을 바르게 짝지으시오 라고 했네요. 자, 이거 개념을 물어보는 거죠.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자, 고체에서 액체로 변한다는 걸 뭐라고 하죠? 녹는다고 하죠. 녹는 점입니다. 액체에서 고체로 하는 건 얘네 두 개는 사실 똑같은 거지만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하는 거는 이제 언다고 표현하니까 어는 점. 액체에서 기체는 이제 끓는 점이죠. 됐나요? 자, 다음 그래프는 33번 봅시다. 다음 그래프는 여러 가지 액체 물질을 가열하거나 냉각했다. 지금 보니까 A, B, C는 가열, D는 냉각. 근데 지금 보니까 뭔가 B랑 D 보세요. B랑 D는 일정해. B랑 D는 일정해. 일정하다는 건 뭐야? 순물질이란 얘기죠. 반대로 A랑 C 보세요. A랑 E. A랑 E 보면 A랑 E 보면 얘는 일정하지가 않죠. 순물질이 아니라 혼합물이란 얘기입니다. 자, C 보자. C는 뭐야? C도 지금 엄밀히 말하면 액체가 지금 이렇게 두 번 안 보이네. 자, 액체가 이렇게 두 번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는 사실 우리 이거 어디서 봤냐면 물과 에탄올 수용에 끓이는 거에서 봤을 거예요. C는 뭐냐면 C도 혼합물이죠. C도 혼합물. C도 일정하지 않은 편인 거죠. 그래서 혼합물입니다. 자, 그럼 B와 D는 순물질이고 A, C, E는 혼합물이다. 기역, 니은 맞는 복이죠. 기역과 니은 맞는 복이. 자, 디귿 에탄올 수용액을 가열하면 C와 같은 가열국수는 얻을 수 있죠. 자, 리을 에탄올이 물에 비해 잘 얼지 않는 이유는 2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에탄올을 또 순물질, 물도 순물질이기 때문에 얘는 2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네 둘은 둘 다 어는 점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만 맞기 때문에 33번의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몇 번이니? 기역, 니은, 디귿이 또 잘렸네요. 33번에 4번. 4번이 되죠. 4번. 기역, 니은, 디귿이 됩니다. (4번) 그죠? 잘려가지고. 자, 34번이 어디에도 없는데 34번이 어떤 문제인가? 34번이 왜 없지? 이게 34번 문제 일부인 거죠, 그죠? 자, 미안합니다. 자, 34번에 보면은 자, 어떻게 써있냐면 표를 그려줄게요. 여러분들은 보고 있을 테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을 테니까. 자, 지금 보면 A, 녹는 점, 끓는 점 이렇게 돼 있고 A, B가 이렇게 있죠? A, B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A가 녹는 점이 25, 끓는 점이 80, 그 다음에 B는 녹는 점이 60, 그 다음에 끓는 점이 180인가요? 자, 이 두 물질이 모두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건 뭐야?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이에. 그러면 A는 25와 80 사이에서, B는 60과 180 사이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두 물질 둘 다 액체로 존재하려면 60과 80 사이면 되겠죠? 답은 3번. 그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35번 보면은 35번. 자, 다음은 순수한 고체 물질을 가열할 때 이제 이 시간과 온도의 관계를 나타낼 때 고체라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만큼이 고체, 이만큼이 이제 녹는 점, 이만큼이 액체, 이만큼이
다시 끓는 점, 일정하게 유지되는 요 구간, 순수한 고체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기체 상태일 때죠.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자,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똑같은 구간이죠. 나죠, 나. 왜냐면 이게 똑같은 말이니까 녹는 점, 어는 점 똑같은 말로 둘 다 나다. 그래서 그 다음에 끓는 점을 라고. 그래서 나나 라. 답은 3번이죠. 끝. 자, 36번. 다음은 그림은 어떤 고체 물질을 가열하여 액체로 만든 후 다시 냉각시켜 고체로 만들 때의 온도 변화래요. 자, 가열해서 액체로 만든 다음에 다시 고체로 굳이 만들었답니다. 자, 그러면 보면은 지금 대충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A 구간, 이렇게 B 구간 가열했다가 지금 이렇게 잘리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열했을 때 어떤 고체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고체 상태이다가 약간 여기서 약간 A, B 사이에서 일정해지는 걸 볼 수 있죠. 녹는 점인 거죠. 그 다음에 B 이후에 액체인 구간, 그죠? 그 다음에 냉각시킬 때 봅시다. 자, 냉각시킬 때 보면 자, 냉각시킬 때 보면은 여기에서 액체 상태에서 다시 냉각을 시키는데 이 C와 D 구간에서 쭉 일정한, 뭐 살짝 내려가긴 하지만 일정한 구간, 여기가 지금 액체와 고체가 혼재하는 지금 얼고 있는 점이죠. 어는 점. 그 다음에 D 이후에는 쭉 고체일 테니까 고체. 자, 해봅시다. 자, A, B와 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A, B와 CD 구간의 온도는 같다. 어는 점과 녹는 점 원래 같다고 했죠? 1번 맞고 2번 A, B와 CD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지금 A, B 구간에서는 고체에서 액체로, CD 구간에서는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고 있는 지금, 즉 지금 A, B 구간에서는 융해가, 그 다음에 CD 구간에서는 응고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A, B와 CD 구간에서는 고체와 액체가 함께 존재한다. 맞죠? A, B 구간에서는 열을 방출하고 CD 구간에서는 열을 흡수한다. 사실 이런 문제는 이번 단원과는 맞지 않죠. 왜? 우리가 상태 변화 단원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A, B에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열을 가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A, B 구간에서는 흡수하죠. 융해 때는 열을 흡수하고 A, B는 융해. 그죠? 그 다음에 CD는 응고인데 얘는 열을 방출하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대놓고 다른 단원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A, B 구간의 온도를 녹는 점, CD 구간을 어는 점이라고 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슬슬 약간 지치는데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힘내고, 사실 여러분은 다 듣지는 않을 거라고 믿어요. 이걸 다 듣는 건 너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모르는 문제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추를 철사에 매달아 얼음 위에 걸어놓고 변화를 관찰했다.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봐라. 자, 이거 좀 신기한데 실제로 이렇거든요. 한번 생각을 지금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온도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놔두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이 추가 얼음을 뚫고 지나와요. 근데 이게 추가 과연 되게 무거워서 그런 걸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추가 이렇게 지금 힘을 아랫방향으로 가하면 뭐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여기에 힘이 가해지겠죠. 즉 뭐가 가해져? 압력이 가해집니다. 압력. 자, 압력이 가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사실 이거 안 배웠어요. 안 배웠기 때문에 시험엔 절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다른 교과서에 이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온 건데 녹는 점이 낮아집니다. 이거는 그냥 추가로 알아도 돼요. 상식이에요. 그냥 압력이 높아지면 녹는 점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 녹는 점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낮은 온도에서 쉽게 녹는다는 얘기잖아. 따라서 녹는 점이 낮아져서 얼음이 녹게 되겠죠. 쉽게 녹는다. 얼음이 쉽게 녹음. 그쵸? 자, 요런 지금 뒷 배경을 알고 한번 보기를 봅시다. 자, 1번. 얼음이 두 도막으로 깨진다. 자,
그거는 아닙니다. 두도막으로 깨지는 게 아니라 얼음은 붙어있는데 추만 나중에 실이 통과해 있어요. 신기하죠? X. 철사와 얼음이 그대로 붙어있다. 그게 아니라 철사와 얼음이 그대로 붙어있는 게 아니라 철사가 통과한다고 했죠? 땡. 자, 3번. 얼음이 녹으면서 부피가 증가한다. 안 녹아요. 그 다음에 4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녹았다 다시 얼겠죠? 그 다음에 압력이 높아짐으로 녹는 점이 낮아진다. 땡. 5번. 철사가 닿는 부분에 얼음이 녹았다가 지나가는 다시 온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얼음이 쉽게 녹았다가 주변이 얼음이니까 다 온도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나가면 어떻게 돼? 다시 얼음이 쉽게 녹아. 그러면 철사가 지나가죠. 철사 지나가. 지나가면 어떻게 돼? 압력이 다시 낮아져. 왜냐면 지나가면 이제 압력이 안 가해지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럼 어떻게 돼? 다시 녹는 점이 높아져. 그러면서 어떻게 돼서 다시 얼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다시 5번. 그래서 5번 다시 언다. 이 부분을 기억해 두면 좋고 뭐 우리 교과서에서 나온 예시는 아니니까 시험에 나오긴 쉽지 않겠죠. 근데 어쨌든 압력이 높아질 때 녹는 점이 낮아진다는 이런 얘기를 한 번은 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 자, 다음 설명과 가장 관계없는 현상은 화산이 폭발하면 바닷물의 온도는 물에 끓는 점보다 몇 배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바닷물은 기화되지 않고 액체 상태로 남는다. 자, 이게 도대체 뭐와 관련이 있냐? 자, 뭐와 관련이 있긴요. 압력이겠죠. 자, 우리가 깊은 바다라고 여기서 깊은 바다니까 뭐야? 수압이 높다. 수압이 높다는 건 압력이 높다는 거니까 끓는 점도 높아진다. 그럼 뭐야? 바닷물의 온도가 아무리 올라가도 끓지를 않으니 기화되지 않고 액체로 남는다. 그죠? 잘 안 끓으니까. 자, 그럼 이것과 가장 관계가 없는 현상, 끓는 점과 관계가 없는 현상은 이라고 했네요. 자, 1번. 튀김을 할 때는 튀김을 할 때는 기름을 쓴다? 자, 요거는 별로 관련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압력솥에서 밥을 하면 밥이 빨리 된다. 이거 끓는 점 높아지는 예시 맞죠? 압력을 많이 가해줘서 물에 끓는 점을 올려서 더 높은 온도에서 밥을 익게 한다. 자, 3번. 높은 산에서 밥을 지으면 밥이 설린다. 얘는 끓는 점이 낮아지는 현상이죠. 반대 현상. 근데 어쨌든 끓는 점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끓는 점이 높은 산에서는 압력이 낮아서 끓는 점이 낮아진다. 그래서 물이 충분히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지 못해서 밥이 설익게 된다. 4번. 통조림의 살균 처리는 압력 주방 용기를 사용해서 140도에 물로 한다. 자, 원래 물은 140도일 상태일 수 없죠. 140도는 뭐야? 기체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근데 기체가 아니라 물 상태야. 수증기가 아니라 물 상태란 말이야. 이거 뭐야? 끓는 압력 주방 용기는 압력을 많이 가해줘서 끓는 점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140도에서도 물이 물의 상태, 즉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게 한다. 맞고, 그다음에 주사기에 따뜻한 물을 넣고 끝을 고무마개로 막은 후 피스톤을 바깥쪽으로 당기면 어떻게 돼? 부피가 커지죠. 기체 부피가 커지죠. 기체의 부피가 커진다는 건 뭐야? 기체의 부피가 커진다는 건 압력이 낮아진다. 압력이 낮아진다는 건 뭐죠? 끓는 점이 높아진다. 그죠? 끓는 점이 높아진다. 따라서 끓는 점이 높아지면 물에서 기포가 발생하겠죠. 기체로 변하기 시작하니까 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얘들아, 기름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야? 튀김을 할 때 기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기름은 물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 평상시에 우리가 많이 있는 그런 액체들보다 끓는 점이 훨씬 높기 때문에 즉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다를 뿐인 거죠. 지금 2번부터 3, 4, 5, 2, 3, 4, 5는 뭐야? 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1번은 그냥 단순히 끓는 점이 물질마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9번. 가나의 녹는 점을 나타냈다. 자, 가와 나는 순물질과 혼합물 중 무엇인지 쓰고 그 까닭을 서술해라. 자, 가는 순물질이고 나는 혼합물이다. 이유를 쓰라고 하면 어떻게 쓰겠어요? 가는 녹는 점이 마이너스 114도로 일정함으로 녹는 점이 함으로 순물질이고 나는
37도에서 43도까지 녹는 점이 변화하므로 혼합물이다. 어떤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나를 녹는 점이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녹는 점이라는 건 점으로 딱 존재해야지 그거를 이렇게 변동하는 녹는 점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그럼 이걸 뭐라고 이렇게 서술형에서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녹는 점이라고 여기서 녹는 점이라고 문제에서 나타내 줬으니까 녹는 점이 변화함으로 혼합물이다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자, 그래프는 나프탈렌, 파라다이클로로벤젠 그리고 이 혼합물. 자, 요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 녹는 점을 비교한 거다. 지금 얘 각각은 나프탈렌은 80.2도,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은 53.1도. 하지만 얘네는 훨씬 그거보다 녹는 점이 낮다. 혼합물은 녹는 점이 낮다. 자, 여기까지 보고 보기 봅시다. 1번 나프탈렌은 파라다이클로로벤젠보다 녹는 점이 높죠? 두 고체 혼합물은 녹는 동안 조금씩 온도가 녹는 동안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죠. 올라간다. 2번도 맞고 3번. 두 고체 혼합물은 각 고체의 녹는 점보다 높은 온도. 아니죠.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죠. 이거 선생님이 그때 프린트에 넣어놨는데 우리 이 프린트 말고 다른 프린트에 넣어놨는데 답은 3번이 되겠고 4번. 두 고체 혼합물은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 녹기 시작하는 온도가 달라진다.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4번 중요하고요. 5번. 순물질은 녹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혼합물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 맞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1번. 다음과 같은 혼합물을 분리될 때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 에탄올 수용액, 액체 공기, 아세토 수용액. 이거 다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죠. 끓는 점 쓰면 됩니다. 42번.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에탄올 수용액 분리하는 그런 실험이네요. 그죠? 자, 혼합물을 물 중탕으로 가열한다. 1번. 혼합물을 물 중탕으로 가열한다. 맞죠? 물 중탕으로 가열해야만 좀 덜 끓는다. 서서히 끓는다. 그 다음에 2번. 성분 물질이 증류될 때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보면 지금 B가 일정하게 유지되나요?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액체가 끓어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끓임 쪽을 넣는다. 맞고 4번. 온도의 끝부분이 가지가 있는 부분에 즉 허공에 위치하도록 한다. 맞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의 온도를 재고 싶은 게 아니라 기체로 나온 거를 재고 싶은 거다. 이 실험에서 사용한 분리 방법은 각 성분 물질의 녹는 점 차를 이용한 것이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아, 선생님 잘못 봤네요. 미안해요. 선생님 잘못 봤어요. 자, 답 녹는 점차가 아니라 끓는 점차죠. 끓는 점차. X. 아, 이거는 얘들아 어느 정도 일정하다고 보는 것 같아. 일정하다고 보는 것 같아. 수평인 구간이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잖아요. 그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더 적합한 거죠. 객관식은 항상 여기 살짝 변하기는 해요. 솔직히 말하면 살짝 변하기는 하는데 또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장 객관식은 가장 틀린 걸 고르는 거죠. 가장 틀린 거, 가장 적합한 걸 고르는 거기 때문에 자, 답은 5번입니다. 43번. 자, 똑같은 장치죠. 자, 끓는 점 차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 맞죠? 자, 니은.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먼저 끓어나온다.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끓어나오죠. 당연히 열이 도달하는 속도가 있는데, 그죠? 다음에 온도계 밑부분은 가지 부근에 오도록 장치한다. 이거 많이 나오죠. 중요한가 봐요. 그죠? 다음에 44번. 자, A, D 중에 이거 똑같이 또 물과 에탄올 혼합물, 에탄올 수용액이 가열 곡선이죠. A부터 D 중에서 에탄올이 주로 분리되는 구간. 자, 당연히 에탄올이 주로 분리되는 구간은 B. 왜냐면 에탄올의 끓는 점 78도, 물의 끓는 점 100도.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끓어나온다. 따라서 에탄올이 먼저 요 일정해지는 첫 번째 수평 구간에서 먼저 끓어나오고 그 다음에 D가 끓어나오겠죠. 물이 주로 분리되는 구간 D가 끓어나오겠죠. 자, 45번. 다음 중 분별 증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분별 증류가 이제 방금 한 게 분별 증류죠. 에탄올, 물과 에탄올 혼합물 한 개. 자,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다. 맞다. 서로 섞이는 액체 혼합물의 분리 방법이다. 맞다. 자, 3번. 끓는 점이 높은 액체가 먼저 기체, 아니다. 낮은 액체가 먼저 기체로 되면서. 45번은 3번이 답이고, 4번 마저 보면 4번. 성분 물질이 분리될 때 온도는 거의 일정하게. 이렇게 해주면 진짜 양반이죠. 거의 일정하게. 왜냐면 혼합물인 시기에는 약간 증가하기는 한다. 그래서 거의 일정하게 맞고. 5번. 여러 번 반복해서 분별 증류하면 더욱 순수한 물질을 얻을 수 있다. 이거 중요하죠. 맞아요. 선생님이 그때 설명할 때도 얘기했듯이 이 증류 방식은 어느 정도 물과 에탄올을 분리를 할 수 있어도 완벽하게 분리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얘를 반복해서 하면 더욱더 순수한 물질을 얻을 수 있겠죠. 답은 5번. 방금 본 걸 분별 증류라고 해도 되지만 우리는 증류라고 배웠으니까 그냥 증류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자, 4번. 원유를 이루는 물질의 끓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요거 우리 빼기로 했었죠? 그죠? 빼기로 했었죠? 빼기로 합시다. 자, 46번. 얘들아, 요거 외워달라고 했었죠? 그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이게 47번인가요? 그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유는 혼합물이다. 그쵸? 끓는 점차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것이다. 그쵸? 증류탑 위로 갈수록 온도가 낮다. 그쵸?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일수록 중류탑의 위쪽에서 분류된다. 아니었죠.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이었습니다. 그죠? 답은 4번. 5번. 원유를 높은 온도로 가열하여 증류탑으로 보내면 끓는 점이 비슷한 물질끼리. 그래서 휘발유랑 나프타가 같이 분리됐었고 그 다음에 증유랑 뭐가 같이 분리됐었죠? 제트유가 같이 분리됐었죠. 그래서 끓는 점이 비슷한 물질끼리 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어. 얘네들은 또 다른 분리 방식으로 또 한 번 더 분리를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48번. 원유는 여러 가지 액체 물질의 혼합물이다. 원유를 가열하면 끓는 점차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 이때 이용되는 물질 성질은 끓는 점이다. 그쵸? 자, 49번. 자, 끓는 점이 높은 순서대로 D, C, B, A. 자, 너무 쉽죠? 그죠? 그 다음에 50번. 곡물을 발효하여 얻은 술을 소주거리에 넣고 가열하면 소주가 얻어지는데 이 소주는 순수한 에탄올이 아니다. 그 이유를 써라 라고 했네요. 자, 그 이유를 쓰면 자,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소주꼬리에서 에탄올만 분리된다고 선생님 안 했었어요. 기억나요? 에탄올만 분리되는 게 아니라 뭐랑 뭐가 같이 분리된다고 했었죠? 물도 같이 분리돼서 나온다고 했었죠. 소주꼬리에 넣어서 소주꼬리 장치가 있으면 장치가 그냥 네모나게 그릴게요. 여기에다가 불을 떼죠. 불을 떼면은 여기다가 뭘 넣었어요? 탁주를 넣었었죠. 탁주를 넣고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찬물이 있죠. 찬물이 있고 여기 이 천장에 이제 부딪혀서 나오는 이 액체를 받아다가 얘가 이제 증류주, 소주라고 하는 거죠. 받아다가 이제 하는 건데 문제는 불로 가열을 하면 얘가 탁주가 100도 이상으로 올라가요. 100도 이상. 그럼 뭐야? 에탄올도 올라가. 에탄올도 올라가지만 물도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물도. 그럼 물과 에탄올이 섞여서 증류되겠죠. 따라서 뭐야? 물과 에탄올이 섞인 거기 때문에 순수한 에탄올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깔끔하게 써주면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에탄올이라고 하지 맙시다. 자, 소주가 증류되어 나올 때 소주가 증류되어 나올 때 소량의 물도 함께 증류되므로. 쉽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50문제를 다 하느라 목이 아팠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필요한 문제만 찾아서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파일을 다 온라인 클래스에 함께 올려놨기 때문에 문제지를 얼마든지 다시 뽑아서 연습으로 다시 한 번씩 풀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